자, 이밖에 추석 연휴 동안 입에 오르내린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인데요.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조국 장관 딸 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스스로 사퇴시키기 위한 가족 인질극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 이사장은 조국 장관 본인을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 또 주변에서 야당이 틀어도 안 나오니까 주변을 공격해서 가족, 딸이나 부인을 공격해서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겠다. 이런 어떤 작전이 들어갔다,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 수사가 일단 그 고위공직자 임명을 놓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돼서 임명 여부 또 향후 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법사위원인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원론적으로 본다면 저도 정치인이지만 가족 문제가 너무 초점이 되면 본인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서 뭐 본인이 가족 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지만 그 자체로 논란이 되는 것은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보수 야당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국당, 바른미래당 반응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새치혀로 그만 국민 선동하라.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을 선동과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깨우쳐준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비 연출가가 유시민이다. 이 실체가 벗겨졌다. 이게 이제 조국 사태의 어떤 장점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의원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조국 가족 임질범은 조국 자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 이사장의 이런 식의 발언들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이비 언술과 뭐 이런 아주 그 최악의 평가까지 받으면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가족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는 고위공직자였던 위치와 이상 이 부분을 유시민 씨가 지나치게 간과하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유시민 씨가 왜 이렇게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 정말 그야말로 진영의 입장에서 진영을 대변하러 나온 것이다. 내가 진영의 중요한 인물로서 위치로서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저는 유시민 씨의 어떤 그 도덕성이라든가 사회 정의감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것이 저는 상식밖에 어떤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야권에 어떤 자극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야권하고 계속 대척점에 서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본인은 뭐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기 대선 포석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의도가 있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욕심, 의도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시민 씨는 문재인 지지층의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예선을 통과하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입장에서 이쪽에 문재인 지지층 쪽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조국 후보자가 이번 일로 해서 저는 죽은 카드라고 유시민 씨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을 변호하고 대변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카드는 뭐 그대로 죽은 거고 다만 이걸 통해서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한테 어필하고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계속해서 이런 자극적인 언사로 야당과의 대척점에 서려고 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금 의원님 얘기는 당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당의 여당 의원이 대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뭐 유시민 이사장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그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말은 했고 또 당의 입장을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잘 대변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박용진 의원하고 유시민 이사장하고 약간 언쟁이 있는 것처럼 돼서 저도 안타까운데 유시민 이사장님도 저희 밖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고언 또 필요할 때는 성원도 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박용진 의원도 나름 진정성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비난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워워 하시는 분이시군요. 자, 유 이사장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조국 정국의 산막이 열렸다. 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검찰 수사에 따라서 지게 되는 위험 부담이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도 그걸 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예, 할까요? 만약에 조국 장관을 임명을 안 하고 낙마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뭐 개인의 일로 그치는 것인데요. 지금은 문 대통령께서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를 해서 임명을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조국 수사 결과 조국 장관한테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조국 장관이 열심히 해서 검찰 개혁에서 성과가 난다면 네. 그것은 전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되는 것이고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에서나 또 법무부 업무에서 별다른 성과가 안 난다면 분명히 비판이 있을 것이거든요. 논란이 있는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오히려 검찰 개혁이 후퇴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리스크를 안고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하신 거고 조국 장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논란이 크고 또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는 리스크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최대의 리스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다만 그 이전에 이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 이렇게 부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낙마를 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현 정권이 전국 주도권을 상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외교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이런 데 뚜렷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주도권을 상실했을 경우에 어떤 그 이후에 전국 운영의 어떤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도권을 유지해야 되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임명을 강행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작용으로 그것이 이제 여론 지표에서 일부분 확인이 되지만 적어도 중도층의 이탈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개혁, 공정, 정의 뭐 이런 가치들을 상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현 정권이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나마 유시민 씨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지지층, 현 정부의 지지층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고 조직력이 강하다고 하지만 저도 거대하게 만약에 크게 민심 위반의 큰 흐름이 잡히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 내부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의 후유증일까요? 이번 연휴 기간에 한국당 안에서 내부 총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 전 대변인이죠. 간에 벌어진 일인데 설전을 부른 홍준표 전 대표의 글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새로운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능한 장수를 바꿔야 한다.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야당 살리는 길이다. 이게 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물러나라 이런 얘기일 텐데 자, 우선 금 의원님 나 원내대표에 대해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예. 책임론 얘기가 당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그 이후에 대선까지를 내다보면서 당 주도권 또 야권 대표 주자로서의 주도권 싸움에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 지도부가 잘 돼서 진짜 황교안 대표가 대권 주자로 바로 간다든지 하는 상황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고 또 나경원 대표가 원내를 이끌면서 몇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입건되게 한 것은 큰 실책입니다. 이게 그 과거처럼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8년인가 9년 동안 이런 물리적인 충돌 사태가 없다가 처음 생긴 거라서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의 운명이 지금 검찰 손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홍준표 전 대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실정이라고 비판하는 점이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은 없거든요. 이 밖으로 나가서 장외 투쟁은 많이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으니까 손에 쥔 게 없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지도부를 흔드는 이런 시도가 계속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홍 전 대표의 이 말이 설전으로 번진 게 민경욱 전 대변인 한국당 의원이 이 반박을 했습니다. 다시 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홍 전 대표가 적이라는 표현은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재밌는 게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기분 안 좋다는 얘기겠죠?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맞대응을 할 경우에 본인이 제가 얻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맞대응을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제 금 의원님 말씀에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에 이제 불만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강경일변도의 투쟁을 많이 보여줬는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맞대응을 하게 되면 저는 홍준표 대표하고 싸움에서 저는 이기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야당이라는 것이 이제 전국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단기적 성과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이 계속해서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또 어떤 희망적인 비전이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싸우는데 국민들이 우리 싸움에 공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어떤 하나라도 쥐고 가야 되는데 근데 결과는 그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덩치는 큰데 덩치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것이 조국 장관 임명은 싫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좋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이 상황을 여기까지 오게 한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 문제를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책임 문제까지 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 더 보겠습니다. 조국 정국이 보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 잠깐 했습니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조국 반대를 깃발로 뭉치자라고 다른 야당들에 제안을 했는데 아침에 바른미래당 회의를 보니까 손학규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습니다. 조국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 타도 운동을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 반대를 기화로 보수 통합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자, 손 대표 발언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좋을지요? 통합은 좋은데 모이는 장소, 모으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다. 이런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통합 자체가 싫다는 것이죠, 지금. 통합 자체를 싫다고 왜냐하면 연대. 그러니까 조국을 반대하는 그러한 명분이나 기치는 반대할 수가 없고 우리도 거긴 찬성을 한다. 나도 거기 찬성을 한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주장하는 반조국 연대에 내가 거기 들어갈 이유는 없다. 왜? 이것이 잘못하면 범야권의 통합 논의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은 거기에 입지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거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당내 많은 의원들은 거기에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또 상당수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는 결국 이제 저 부분은 손학규 대표가 현재 당내 입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사실상 거의 이제 고립되다시피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도 만약에 야권 통합 논의가 거세게 일어나게 되면 본인의 입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건 이제 철저히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바른미래당의 이제 중진 의원인 정병국 의원이 이제 즉각 사퇴하라고 또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석 지나서 그렇습니까? 예, 오늘 바로 했습니다. 오늘 바로 했고 왜냐면 본인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사실 이 조국
이 반대, 투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좀 당내 리더십 문제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당과 좀 혼란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또 이 바닥에 가면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좋은 기회에 양당이 다 자기 역할을 못했는데 당신도 이제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중심에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어떤 부실한 리더십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손학규 대표가 빨리 깨달으시고 빨리 당의 활로를 열기 위해서 본인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다면 바른미래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주장, 조국을 반대하는 걸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보자.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다 명분 없는 어떤 정치적인 이잡집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손학규 대표는 본인이 나가게 되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한다. 자꾸 이렇게 잊지 않은 가상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손학규 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 전망을 새로 갖고 오자. 그리고 거기서 전체 당원의 뜻을 물어보자 이거거든요. 그거 자체를 좀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혼돈 속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보수 쪽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제 선거가 몇 달 안 남았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음에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을 좀 모으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야당일 때도 야당이 이제 어려울 때는 막판에 가면 힘을 합치자는 목소리가 결국은 새를 얻게 되고 지금 보수 쪽에서도 이제 조국 장관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선거 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합치거나 아니면은 연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바른미래당 쪽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규모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거기 호응할 수는 없는 거죠. 나중에 힘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조금 밀당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선거 가면 보수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연대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북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곧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유엔 총회 참석도 중요한 일정입니다만 이어서 가지게 되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9번째가 된다 그러죠? 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남북 관계가 지금 북미 사이에 교착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으로서도 사실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투자를 했고 미국 쪽에서도 정말 몇십 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교착이 돼 있어서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한미 간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뭐 지소미아 문제도 걸려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도 얘기가 될 텐데 물론 북미 실무협상 이제 이번 달 말에 열자라고 북한에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태규 의원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뭐 아마 근데 양국의 좀 관심사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왜 이것이 이제 자국의 내국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 문제도 있는 거고 이제 지소미아 문제 그래서 한일 갈등 문제 좀 풀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또 이제 그 핵폐기 협상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저희가 조금 확보하는 거. 지금 약간 밀려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국이 적어도 북핵 폐기 협상에 있어서의 큰 원칙과 기조에 대해서 두 정상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합의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신뢰 속에 그 신뢰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정치와우 정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